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 이름이 어렵죠.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생태환경과 관련해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해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전 세계 정상들이 리우 선언을 채택을 하고 이행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새 또 갑자기 확 더워졌죠. 네, 그 4월 초에도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또 추워지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주변에 동네에서나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요새 참 날씨가 이상하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이상 기후들이 예전에 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후들로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 오늘 주제를 하고 있는 생태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다. 다들 1991년도에 낙동강 패널오염 사고 기억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날은 딱 물 마시는 순간 물맛이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먹다가 또 바로 멈추기도 하시고, 뭐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저희가 겪는 사이에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18년, 2019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생태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였잖아요. 그죠? 밖에 제대로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을 만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국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제 위원회 구성을 했었고, 그 위원장을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맡기도 하셨죠.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대기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주제로 하는 이제 기후위기,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는 사실은 계속 변화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영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대응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흔히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죠. 개구리가 이렇게 물에서 잘 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을 이제 서서히 끓여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은 개구리가 그 물 온도 올라가는 데에 서서히 적응을 해서 그 물이 팔팔 끓어서 이렇게 끓어서 죽을 때까지 그 물에서 이렇게 뛰쳐나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은 뜨거 하고 바로 탁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기후위기도 그 변화가 굉장히 긴 시간, 또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제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또 국내에서도 여러 피해 사례라든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이제 빠르게 좀 대응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우나로아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죠? 네. 전 세계에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 관측하는 관측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북반구, 지구가 이렇게 북쪽에 있는 북반구가 있고 남쪽에 있는 남반구가 있잖아요. 그 북반구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관측소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라는 관측소입니다. 이 관측소에서 최근 지난해 2021년 1년 동안의 대기 중에 평균적인 온실가스 농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농도가 420ppm입니다. 420ppm 하니까 뭐 이렇게 저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감이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 이상 더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목표를 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기, 185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온도보다 2100년까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게 현재 국제사회의 목표거든요. 근데 185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지구 평균 온실가스의 농도가 한 280 pp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9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 농도가 350 ppm을 넘지 않도록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전 세계 과학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하게 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350 ppm도 넘어가 버렸고 400 ppm도 넘어가 버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기 중의 농도를 측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957년부터 그 농도가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막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반적인 추세선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선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는 거는 월별로 이렇게 농도를 측정을 하는데 나무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좀 줄었다가 또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면 대기 중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또 배출이 되니까 또 늘었다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긴 하는데 전반적인 경향성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 온실기체라는 게 백해무익한 거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지구 대기를 감싸고 있는 대기 중에 이 온실기체 때문에 사실은 지구상에서 우리 생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온실기체는 태양에서 온 태양열이 반사되어서 지구 밖으로 다시 나가는데 이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지구의 이제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 중에 이 온실기체가 없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영하 70도면은 잘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냉동실 온도가 몇 도예요? 집에 냉동실의 온도 몇 도세요? 네, 영하 18도, 영하 20도 이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 코로나 백신 뭐였죠? 모더나였나요? 옮길 때 영하 70도 정도 유지해야 급냉을 시켜야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평균 온도가 영하 70도라는 것은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별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온실기체가 적정하게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온실기체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인위적인 이유로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서 지구로 왔던 태양열이 우주 밖으로 그 전에 이제 100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한 70밖에 나가지 않고 30이 더 이렇게 지구 내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이걸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전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상현상 그리고 기후재난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만 년 동안 지구 대기의 온실기체의 농도하고 하단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윗부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을 쭉 같이 놓고 보니까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 기온도 함께 올라가고 떨어지면 기온도 함께 떨어지는 두 개가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42만 년 동안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도 출렁출렁 왔다 갔다 했었고 지구의 평균 기온도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이 한 칸이 50만 년이잖아요. 아니 5만 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의 기온 상승은 불과 100년 만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이상 기온 현상, 극단적인 기후 재난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950년대와 80년대 굉장히 추운 날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무더운 날도 있을 건데 이런 그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빈도,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기온이,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횟수로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기온을 관측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기온 관측한 게 한 14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무더웠던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게 공식 기록이 이제 56도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그 기록과 이렇게 동일한 기록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 서부 지역, 캐나다 서부 해안 일대의 이 폭염과 가뭄,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난해 뉴스 중에 그 캐나다 이제 시애틀,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는 시애틀, 포틀랜드 이쪽 지역은 여름에는 뭐 한 20도 내외 정도로 굉장히 서늘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네가 40도 넘는 폭염이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큰 피해들이 있었는데 한날 이 바닷가에 있는 어부가 이제 바다에 한번 나가봤더니 바다의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해변에 조개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조개를 우리가 찜통에 넣어서 찜통에 찌면은 조개 입도 벌리고 이렇게 익게 되잖아요. 찜통에 넣어서 익힌 것처럼 15개가 넘는 조개가 저렇게 바닷가에 쭉 깔려서 이렇게 입을 떡 벌리고 찜통이 찐 것처럼 죽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호주에서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이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호주에서 산불이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불도 이렇게 소방관들이 끈 게 아니에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다행히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었는데 이 8개월 동안 저렇게 산불이 지속이 되면서 12억이 넘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었고 앞에 보시는 이제 호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동물이 캥거루하고 코알라죠, 그죠? 네. 근데 이 코알라는 지금은 멸종 위기종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코알라가 원래 이렇게 성격도 유순하고 행동도 느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코알라가 주로 먹는 식량, 먹는 잎이 유칼립투스 잎을 주로 먹어요. 근데 유칼립투스 잎은 다른 동물들은 먹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이게 마취 성분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몽롱하고 좀 해롱해롱거리는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이거 뭔가 이렇게 독성 성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코알라는 동작이 느리고 뭐 이러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안 먹고 남겨놓은 유칼립투스를 오랫동안 먹고 이제 생존을 해온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먹고 잠 많이 자고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자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존을 해왔는데 이 산불이 나니까 안 그래도 느린데다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지금 개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동물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호주는 이제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대륙이니까. 근데 그 중앙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은 거의 해변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중앙 지역에서 이렇게 났던 산불이 점점 커지니까 해안으로 막 몰려오겠죠.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긴급하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곳으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보트를 타고 막 탈출하는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11살짜리 소년이거든요. 가족 이제 엄마랑 자기 동생 한 명을 이렇게 챙겨서 급하게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모습이 호주 일간지의 일면 사진에 대문짝만에 실렸는데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산불 났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몸만 급히 빠져나오는 뭐 그런 일들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호주의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뭐 돌볼 새도 없이 그냥 급히 몸만 빠져서
탈출을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지난해 유럽, 북미 대륙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지난해 터키, 그리스, 알제리, 모로코, 하여튼 지중해 일대 연안에 있는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미 대륙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수많은 도시와 국가에서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산터를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산불이 난 게 아니고 지난해 4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유럽의 남쪽 지역들은 포도를 많이 키우잖아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위스 이런 동네들은 와인이 유명한 동네들이죠. 날씨가 따뜻하고 해서. 근데 4월이면 이제 한창 싹을 틔우고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4월에 굉장히 차가운 날씨가 다가왔고, 그래서 서리가 내리고, 그래서 이 포도들이 다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대의 포도밭에 똑같이 이런 포도가 얼어 죽지 않도록 불을 피우는 모습들이, 이거는 프랑스 포도 지역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산불이 난 게 아니고 스위스의 포도밭에 농부들이 불을 피운 모습이고, 여기는 이탈리아의 포도밭에 포도가 얼어 죽지 않도록 불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무슨 꽃이에요? 아몬드꽃? 네, 맞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아몬드꽃 피는 나무라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가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농장에 4월달에 가게 되면 이게 벚꽃이나 이런 꽃들하고 다 비슷하게 생긴 꽃들이라서 아주 장관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지난해 굉장히 더웠고, 한 3년간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2000년 초반부터 가뭄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몬드는 물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수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몬드 농사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고, 나무들이 이렇게 고사해서 쓰러지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농부들이 더 이상 이런 기후대에서 우리가 아몬드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랙터로 밭을 막 갈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원래는 12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또 개최가 되는데, 그 회의에 투발루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거든요.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은 인구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데, 그 나라의 외무장관이 영상으로 이렇게 그 회의에 이제 연설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첫 화면은 이렇게는 안 나오고, 여기 뒤에 깃발하고 파란색 화면으로 나와서 밑에 다리는 안 나오고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찍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관님의 첫 메시지가 이제 We are sinking입니다.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줌아웃이 되면서 이 전체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연설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 장소가 보니까 바닷가 해변인 거예요. 무릎까지 다리가 차 있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우리 국민들이 살던 육지였다. 몇 년 사이에 여기가 물에 잠겨서 섬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연설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발루가 2000년 초반에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바닷물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금세기 내에 투발루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받아주시오 난민 신청을 했었거든요. 옆에 호주에도 신청하고 뉴질랜드에도 신청하고 했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안 받아줬고 오지 마라 했고, 뉴질랜드에서는 와도 좋은데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청년들을 보내라. 두 번째,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 그 다음에 1년에 75명씩만 보내라. 이렇게 조건을 보내라. 이 얘기는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처럼 국가가 돌봐야 되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1년에 한 75명씩 우리 받아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투발루 국민들은 사실은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영향들이 정말 미미하거든요. 많은 영향을 미친 국가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런 선진국 산업국가들, 최근에는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인데 그 피해는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회의에서 팔라우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폭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팔라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기 성 윗부분이 아니고 아랫부분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G20 국가들이 모여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 서로 이렇게 목표도 얘기하고 회의를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저 정도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정말 팔라우의 국민들이 정말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가라앉기를 물에 잠겨서 죽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이렇게 존엄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그냥 우리를 폭격하고 치워라. 뭐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가 일부 국가나 일부 지역에서는 크게 이제 영향이나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지역들이 실제로 있고 또 일부 산업에서는 대구만 하더라도 일부 이렇게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흑자도산을 해서 15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중위도 지역대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인데 양극지방 북극과 남극 지역의 기온 상승 속도는 이 중위도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재작년인 것 같네요. 그 2020년 6월 달에 북극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에 있는 베로얀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6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 온도가 한 30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 북극이 더 덥다 하고 언론에 되게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북극에는 그 영구 동토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구 동토층이라면 동토는 얼어붙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땅이란 뜻인데 북극 지역은 기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얼음은 절대 녹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얼음 땅들이 있거든요. 그 땅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도 짓고 생활을 하는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 속도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 얼음들이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이 막 기울고 심하면 막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아직 무너지진 않았는데 집이 기울어서 이렇게 문이 막 제대로 닫히지 않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그 영구 동토층 위에 있던 정유공장에 그 기름 저장 시설이 붕괴가 되어서 거기 저장되어 있던 기름이 인근 강으로 유입되는 유출되는 그 강오염 사건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극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생존의 기반 터들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각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인데 양이 이산화탄소보다는 훨씬 적지만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20배 이상 더 강력한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거든요. 소가 방귀 뀌면 그 안에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 메탄이 이 영구 동토층 안에 많이 이렇게 함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게 녹으면서 같이 그 안에 이렇게 묻혀서 녹혀 있는데 이게 다시 녹아나면서 녹으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면서 온난화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남극 세종기지 생각을 하면 왼쪽 하단에 있는 하얀 눈과 빙하로 뒤덮여 있는 남극 세종기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작년 8월 달에 남극 세종기지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촬영한 시기는 지난해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눈과 얼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녹아서 맨땅이 드러난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남극의 온도가 한 8도 정도, 인근 한 심호섬 같은 경우는 20도가 넘는 온도를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영상의 온도를 기록해서 남극에 그 오랫동안 얼어있던 빙하가 녹지 않겠죠. 상당 기간 동안 고온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남극은 북극과 달리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게 해수면 상승으로 바로 이렇게 직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는 해외 북극곰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게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만한 사건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진, 삼척, 강릉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었죠.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산불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당시에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여기 비슬산 저기 가창 쪽에도 산불이 일어났던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산불은 그렇게 큰 산불은 아니었는데, 그 산불도 빨리 진화가 안 돼서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산불을 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에 저희 이제 담당 공무원이 계시는데, 공무원이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계속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장비가 없대요. 울진, 삼척, 강릉에 큰 불이 가서 모든 장비가 그 불 끄는데 다 집중이 되어 있고, 이쪽에 불 끌 수 있는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고 불을 진화하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산불이나 이렇게 이런 재난이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비나 어떤 시설의 이제 역량들을 갖춘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산불이 일어나던 빈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의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과거의 데이터가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그 말은 똑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 지역에 이 산불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울진에는 핵발전소가 있고, 그죠? 삼척에는 여기 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LNG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막 그 민가까지 막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심 가까이 산불이 내려오고 하니까 혹시나 이 산불이 발전소, 그 다음에 가스탱크를 덮치게 되면 정말 초대형 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저지선을 만들고 불이까지는 절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들도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불이 끝까지 번지진 않았고 다행히 잡혀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옆집에 아주머니가 급히 할머니 큰일 난다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이제 주무시는 걸 깨워가지고 정말 몸만 달랑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피소로 피해 있다가 불이 이제 찾아들고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집 홀랑 다 타 있고,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며 반려견이며 동물들은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그죠? 거기 묶여 있는 채로 타 죽거나 큰 심하게 이제 화상을 입거나 그런 일도 있고, 농기구가 불타기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정부가 이제 대통령 후보들도 찾아가고 이렇게 정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들이 다 있는데, 이 기준들이 너무 과거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완전히 다 타면은 한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집을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트랙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아예 보상도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더 규모도 크게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보상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 물론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게 제가 4월 초에 대구 시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기후변화가 우리 탓이냐 꿀벌폐사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올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벌들이 봄인 줄 알고 나왔는 거예요. 70억 마리가 사라졌는데 죽거나 이 벌들이 봄인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겨울이고 꽃도 안 피어있고 하니까 나왔다가 이게 다 얼어 죽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3월, 4월이 되어서 이렇게 벌통을 열어보니까 시커멓게 썩어 있는. 그래서 그 피해가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 특히 경남 지역에 양봉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피해가 집중이 되었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벌들이 이렇게 단체로 죽거나 사라졌는데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업자들 탓이 아니지 않느냐.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정부가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내용도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벌은 단순히 양봉업자들한테도 피해가 되겠지만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식물들이 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꿀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꿀벌이 생태계에서 사라지는 것은 생태계 전반의 어떤 건강성,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수의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여러 해양 식물들, 해양의 어떤 먹거리들이 대부분 양식을 하는 게 많잖아요. 물고기도 그렇고 긴 다시마도 다 양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황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누렇게 뜨거나 허옇게 이렇게 말라 죽어서 김과 다시마를 수확을 할 수 없는 지경. 그리고 남해에서는 수온 상승 때문에 멸치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멸치 선단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들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 우리 미래 세대,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건강한 지구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도 문제인데 지금 당장 우리 세대도 기후위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기후위기가 저 멀리 다른 나라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들도 훨씬 더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2020년 8월 달에 뉴스위크지 그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실린 사진입니다. 이게 경제 잡지잖아요. 경제 잡지 표지에 이 사진이 실렸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지난 150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을 계산을 하고 그 평균 기온보다 더 낮을수록 푸른색이 짙어지고 그 평균 기온보다 높을수록 붉은색이 짙어지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왼쪽이 1850년, 오른쪽이 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도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150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왔지만 상승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시기가 최근 30년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온 상승이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 세계 이제 경제 지도자 CEO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에서 앞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한 10년 내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리스크, 위험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이 뭐냐고 이렇게 경제인들한테 쭉 물어서 베스트 10을 쭉 내잖아요. 그 중에 보통 한 4개, 5개가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되는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라고 현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그 대응들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2015년 12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후변화 대응 체계는 38개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38개 선진국들이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배출한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이게 기본적인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신흥 경제 성장국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면서 제가 이 활동을 하던 2000년 초반 뭐 전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전 세계 초강대국이 가장 많이 배출했죠.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혼자 다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2등부터 10등까지 배출한 양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혼자 배출하는 게 더 많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그 미국을 중국이 이제 넘어선 거죠. 지금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미국이 2등, 그 밑에 일본, 독일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존에 있던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는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싫었던 대통령들이 있었죠.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가버리고 했었잖아요. 그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배출 더 많이 하는 중국도 안 하는데 이거 우리가 왜 하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이 회의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공동으로 진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게 하나 바뀌었고, 두 번째는 목표가 바뀌었는데 그전 체제에서는 1990년도에 배출했던 양과 대비해서 38개 선진국들이 평균 2012년까지 5.2% 줄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여서는 도저히 이 기온 상승에 대응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초안이었는데, 아까 보셨던 투발루라든지 팔라우라든지 키리바시라든지 이런 섬나라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섬나라 국가들이 무슨 소리 하냐, 2도 오르면 우리 다 죽는다, 2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목표에 합의해야 된다고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대충 얼버무린 게 2도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하되 이렇게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2도 목표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들이 영국 글래스고에 모여서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줄일지 각 국가별로 목표를 쭉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 40%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각 국가별로 제출한 목표를 달성을 하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3.2도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한 그 목표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도하고 1.5도하고 0.5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0.5도 상승하는 걸 더 이렇게 우리가 막으려면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가치 혹은 이유가 있느냐? 0.5도 차이인데 별 영향이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2도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1.5도가 실제로 가능하냐? 뭐 이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엔에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과학자 연구 네트워크에 이 1.5도와 2도 목표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시오 요청을 했고, 3년 동안 쭉 연구한 결과를 2018년 10월달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채택하는 게 아니고 195개국 회원국 각국에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합의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되는데, 1.5도 특별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2도하고 1.5도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힘을 줘서 꾹 누르잖아요. 그러다가 일정 정도 힘을 주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모양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복원력 혹은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 물건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 자원을 채취하기도 하면서 생태 환경에 여러 가지 부하를 주고 압력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부하 압력은 지구는 견뎌내는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풍선을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을 더 주게 되면 풍선이 터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원래의 모양대로 복원되거나 회복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도 우리가 가하는 일정한 수준의 압력들을 견뎌내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지구의 그런 복원력들이 상실되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도 보고서, 특별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2도, 1.5도가 그 마지노선이다. 이 이상을 넘어가서 2도, 3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의 과정들을 인류가 통제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1.5도 목표가 우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배출은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흡수하기도 하고 해양에서 흡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온실가스를 흡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양보다 월등하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42기가톤씩 매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의 뭐 95% 이상을 확 줄여야 일부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것을 흡수해서 그러면 총량으로 봤을 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1.5도가 상승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도가 상승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각 뭐 산림, 해양, 토양 뭐 각 부분별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양 부분에서 그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게 산호초거든요. 이 산호초에 미세 플랑크톤도 있고 그 플랑크톤을 먹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거기 살고 걔들 먹는 조금 더 큰 물고기, 좀 더 큰 물고기 이렇게 해서 해양 생태계가 전체가 형성이 되는데 1.5도 가량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바다의 산호초들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멸종을 하게 된다. 그래도 한 20-30% 남아있죠. 근데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거의 이제 전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다의 이 산호초가 전멸을 하게 되면 해양 생태계, 지구 생태계에는 육지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축이 되는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면 지구 전체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도록 하면 안 된다. 최소한 1.5도 이내로 억제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2050년까지 이제 30년도 안 남았잖아요. 30년 만에 우리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이 온실가스 양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늦어도 지금처럼 2030년, 40년까지 살다가 10년, 20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확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엄청 줄이기 힘든 분야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1, 20년씩 더 주고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고 그래서 최소한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2010년에 배출했던 양과 비교를 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 IPCC의 공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10년 내에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서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줄여야 되는 두 개 분야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석탄 발전. 전 세계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문 닫아야 된다. 두 번째가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 다 퇴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석탄 발전을 퇴출을 시키면 이 지금 석탄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전 세계에서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걸 빼면은 그 40%를 우리가 절약을 하든지 다른 걸로 생산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을 건가? 세계적으로 보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설치하고 보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9년 한 해 동안 설치된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이 200기가와트입니다. 200기가와트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석탄 발전소 지금도 우리가 5개 짓고 있거든요. 그 석탄 발전소 한 개 용량이 1기가와트. 그리고 지금 저기 울진 삼척에서 새로 지으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그런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200개 가까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태양광. 이 절반 이상입니다. 115기가와트 정도를 태양광으로 생산을 했고, 어디서 제일 많이 설치했냐 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설치량의 30%를 중국이 설치했고, 두 번째가 미국. 한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등으로 올라가죠. 한 4기가와트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광이 보급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보급이 되고 있고, 한국은 1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 2,6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90%가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발표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한 40%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지금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급격하게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안 하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 그러면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재생가능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계, 경제계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온실가스를 또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50년, 30년 내에 이렇게 확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안이 있는데, 두 개의 안 모두 2050년이 되면 석탄 발전소는 하나도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느냐. 석탄으로 만드는 전기가 약 40%, 그 다음에 천연가스, LNG로 만드는 전기가 25%, 그 다음에 밑에 노란색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으로 만드는 에너지가 또 한 25%. 재생가능 에너지가 한 여기 6.5% 정도 되어 있는데, 정부의 목표는 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목표는 3020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 그러면은 여기 40% 있는 석탄 에너지, 석탄 발전 중에 절반 뚝 잘라가지고 줄이고, 이 절반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보급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정부의 목표거든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OECD하고 이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OECD의 지금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평균 25%입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후에 20%, 지금 현재 OECD 보급 비중보다도 적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1년에 거의 한 4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4개 정도 짓는 만큼 1년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 뭐 최소한 2배 이상을 더 매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려고 하는 마을이나 현장에 가면 주민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마을 태양광 결사반대, 우리 마을에 풍력발전소 절대 지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사실은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도 계시고, 재생에너지 설치를 어느 날 작업을 하니까 막 공사를 누군가 밖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막 짓고 있는데 나는 꼴도 보기 싫은 거를 계속 봐야 되는데 돈은 딴 사람이 자꾸 벌어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훨씬 더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성공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보급한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한 형태의 모델을 보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덴마크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의 약 절반을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덴마크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의 약 70%를 시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풍력 발전소들이 그냥 꼴 보기 싫은 누군가가 지어놓고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주인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람 잘 불어서 전기 많이 생산이 되면 내한테 소득도 많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소를 만드는 게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좋은 실천 행동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에너지 생산만 기초로 하고 있는데, 뭐 전력 공급, 분배, 효율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지금은 1,000개가 넘는 조합들이 각 지역에서 이런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독일에 있는 이 이제 도시들 공동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한전에서 생산한 공급하는 전기를 구매를 하면 그 전력 구매 비용이 대구시 외에 저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내에서 발전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리가 쓰게 되면 그 발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를 지역에서 또 소비를 하니까 전력 요금도 지역에 남게 되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선순환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해외에서 많이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에 서울의 부암동에 에너지 교육센터, 에너지 대안센터에서 만든 3.1kg짜리 신입 햇빛 발전소가 처음 만들어진 발전소입니다. 처음 제도는 독일에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좋은 제도를 잘 가지고 왔는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려서 2005년이 되어서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했고, 지금은 전국에서 100개가 넘는 그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이 지역에서 곳곳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 공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지어야 되죠, 그죠? 논밭이나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도시에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학교 옥상이라든지, 그래서 학교 옥상에 지으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학습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상수도, 하수도 시설에는 배수지들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배수지 지은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거기 지을 수도 있고, 체육관 지붕, 수성구민운동장 그 뒤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뭐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우리가 햇빛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공장의 지붕이라든지 대구도 최근에 공장 지붕에 설치한 게 있는데, 그리고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도시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의 햇빛 발전소, 시민 햇빛 발전소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2004년에 제1회 세계 솔라시티 총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205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잘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력의 상당 부분이 밖에서 옵니다.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송배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옵니다. 또 일부는 하동 사천에 있는 석탄 발전소에 생산한 전력을 대구로 가지고 와서 일부 씁니다. 이만댐에서 만드는 수력 발전도 일부 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 안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20%가 채 되지가 않고 80%가 바깥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더 심각하죠. 수도권 전국의 전력 소비량의 약 40%를 쓰는데, 수도권 안에 서울 경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없죠. 원자력 발전소 다 어디 있습니까? 영남 지방 바닷가 사람 많이 안 사는 지역에 쭉 다 있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 영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다 있죠. 그죠? 네. 서울 경기권에 석탄 발전소 있어요? 40%의 전력을 생산하는? 없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그런 오염 유발 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딴 데는 오염 유발 시설을 막 지어도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그래서 전국의 한국의 석탄 발전소 절반이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당진에서 열심히, 당진에 충남에 우리나라 전력량의 거의 20%에 달하는 석탄 발전소 절반이 충남에 필요할까요?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든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청도 밀양에서 초고압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잖아요. 돌아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도 다 부산이라든지 이런 고리라든지 이쪽에서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까지 손실을 적게 옮기려고 이제 송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압을 초고압으로 높여야 손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밀양 청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초고압 송전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송전탑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보시면 완전 기절하실 텐데, 근데 우리 집 앞에 막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 경기도에서 정말 편리하게 이제 다 이렇게 전기를 사용을 하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어디선가는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다. 옆에 석탄 발전소가 있기다. 그리고 그 전기가 서울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송전탑을 거쳐서 우리 산터를 또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어떤 희생과 고통 위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전기를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가 서울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공급하는 것만큼을 서울이 스스로 좀 생산하거나 줄이거나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게 원전 하나 줄이기잖아요. 어쨌든 대구도 필요한 전력량의 상당 부분 80% 이상을 외지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쓰는 전력량 사용량도 줄여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써야 하는 전력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고, 이런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도해서 발전소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시민햇빛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출자한 돈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력을 판매한 수익이 생기겠죠. 이 수익은 시민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한 4% 정도 저희가 돌려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출자한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지금은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4%면 은행 이자보다는 낮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지역에는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들을 보급하는데 함께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부터 이런 활동들을 처음 시작을 해서 첫 시민 햇빛 발전소를 2008년 9월 30일 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에 있습니다. 여기 수성구 상하공원에 가면 이렇게 쫙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광 판넬들이 쫙 있습니다. 저게 2008년 9월에 지은 건데 15년 동안 한전에 전력을 1kW에 711원에 판매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한 2년도 안 남았죠.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1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100만 원을 출자한 시민들에게 1년에 10만 원씩 15년 동안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출자하고 1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보상되도록 환급을 해드리고 지역에는 이런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호기는 대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대학생 기후학교라고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도 또 소개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직접 좀 실천을 좀 하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며칠 막 같이 이제 토론을 하더니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는 17명 학생들이 50만 원씩, 60만 원씩짜리 출자를 해서 한 1,000만 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00만 원을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후원금 모금을 하기도 하고 1일 호프를 통해서 이렇게 또 기부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1,0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으로 그 아까 1호기 뒤에 보면은 두산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 주민센터 옥상에 5kW짜리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서 출장 학생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그리고 또 남는 일부 수익들은 햇빛 장학금으로 조성해서 재생에너지 시설과 관련되는 보급 확산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 4호기도 도시철도 706 환승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에 100km, 100km 이렇게 두 개를 설치했고 5호기부터 이제 4호기까지는 주식회사 시민햇빛 발전소. 옛날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발전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구에서는 협동조합이 만든 첫 번째 발전소가 안심 지역에 있는 안심에너지 협동조합이 만든 발전소입니다. 5번째 시민햇빛 발전소인데 동구에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죠. 혁신도시에 여러 공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발전소를 만든 우리가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해서 몇 달 동안 좀 협의를 했고 본사는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옥상에 91kW 시민햇빛 발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을에서는 첫 번째 발전소고 그리고 대구시 전체로 보면 5번째 발전소. 그래서 안심마을에는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이상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자산으로 축적되는 게 없고 계속 마을 주민들이 돈을 내거나 마음을 이제 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뭔가 기금들이 쌓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발전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전력의 수익금 일부를 출자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에 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솔라 카페를 만들어서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호기부터 9호기까지 지금 이제 대구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대구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육고기를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만들기로 이제 MOU를 맺고, 그 달성군에 가면 상수도 사업본부 달성 사업소가 있거든요. 그 사업소에 테크노 배수지라고 물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흘려내려주는 배수지 위에 이렇게 발전소 100kW짜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준공식도 했었고, 7, 8, 9호기, 7, 8호기는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정수지와 배수지, 그 다음에 9호기는 그 달성군에 있는 그린텍이라는 공장 지붕에 아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공식을 쭉 가졌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출제하신 분들도 협동조합의 이제 조합원이 되어서 한 구자에 이제 10만 원씩에서 출자를 하시면 거기 따라서 또 매년 배당도 받으시고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나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관련되는 교육 강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 발전소의 주인으로서 또 같이 인식도 높이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10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해라는 요구를 2014년에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했었고, 당시에 이케아를 비롯한 14개 기업이 우리 그렇게 참여하겠다 약속을 했고, 현재는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그 구글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막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혹시 하루에 올라오는,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려면은 몇 년 동안 봐야 될까요? 하루에 매일 올라오는 게 60년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올라오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양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타가면은 찾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저장해놓고 그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구글이 전 세계 2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용화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큰데 한 층이 이렇게 빽빽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다운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언젠가요? 한 2시간 정도 유튜브 다운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 그 시간에 뭐 전 세계 사장들 모아놓고 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 다운이 돼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 만나니까 온라인에서 뭘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 완전히 뭐 행사가 엉망이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때 유튜브로 여러 가지 교육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탄 발전소 1개, 1기가와트의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화력 발전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니까 온실가스를 엄청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너네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이거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구글이 하겠다 했고, 이제 구글은 2018년에 이미 100% 아리백을 다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 아직 재생가능 에너지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들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오히려 가격이 싼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 요인으로도 참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국,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35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래는 미국, 유럽 쪽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뭐 이런 지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해서 자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아까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백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SK가 처음으로 아리백 선언을 하고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나온 기사 중에 현대차도 우리 아리백 하겠다라고 발표했었고 삼성전자에서도 우리도 아리백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이제 아리백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미 이제 이런 기업들 아리백을 달성한 기업들이 전 세계 한 70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 기업들이 자기 본사, 자기네가 직접 경영하는 공장에서만 아리백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애플 같으면 배터리를 뭐 LG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고 또 메모리 그 저장 장치를 삼성에서 또 납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LG나 삼성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배터리와 메모리 장치를 납품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못 채우면 납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물건을 이제 팔기 위해서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해 처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수송에너지 사용하는 양만큼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래서 아리백 시민클럽 운동을 시작을 하자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난해 4월 28일 날 대구에서 전국 발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시민클럽은 우리 탄소 중립을 하자는데 기업이나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할 때까지 시민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히려 기업이나 정부가 더 빨리 아리백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하기도 하고 내가 쓰는 건 나는 이미 재생가능의 100%로 나는 실천을 하겠어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실제 실행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속도를 훨씬 더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그린, 블루 단계별로 내가 쓰는 전기하고 열에너지만 100% 재생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라는 블루 단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한 제가 뭐 이렇게 어디 시골에 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에 조그만 300W짜리 태양광 2개 달아서 전기를 태양광으로 일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림햇빛 발전소 1호기도 그렇고 에너지협동조합에 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거의 한 2배 이상은 제가 태양광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탄소 중립의 속도도 빨라지고 아리백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시기도 점점점 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이렇게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학교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미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이제 스웨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게 전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위기가 위기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음에는 뭔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거리도 유지를 하고 14일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전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다 하게 되니까 개인의 생활 혹은 개인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자율적인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또 인식들이 함께 확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보상금을 지원을 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정상적인 상황, 정책 환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물자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정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변화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담대하고 정말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아리백 시민클럽과 같은 실천을 함께하고 공감을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